예, 제 시각이 돼서 오늘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좀 진행을 맡게 된 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바쁜 시간에 특히 연말이시면 더 많은 분들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여기 저희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론회 오늘 주제는 상생형 임금 체계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 과제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토론회 취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좀 정부에서는 지금 노동시장 임금체계 개편을 목표로 좀 공공기관부터 직무급제 적용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좀 노사정 각 주체들이 공통의 목표를 갖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의 그 과정 속에서 좀 다양한 좀 쟁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현재 공공기관 임금체계 진입 문제점을 짚고 그리고 나아가서 직무급제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좀 고려해야 될지 나아가서 노사정 각각의 역할은 무엇일지 이러한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발제자 토론자분들께서 이렇게 6분이 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일단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 본부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 패널 분들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 1본부 선임 차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근원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 임금 HR 정책팀 팀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현 서울경제진흥원 노동조합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식 대진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이제 오실 예정인데 조금 시간이 늦어지신다고 합니다. 정응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도 곧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오계택 저희 본부장님께서 저희 발제문 저희 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제를 부탁받고 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이제 키워드가 되고 있는 직무 중심이라는 거를 꺼내들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부제로 더 공정한 임금 체계의 지향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앞으로 일할 노동 시장을 어떻게 좀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임금제도 얘기니까 우리 역사, 그다음 다른 국가들의 주요국의 역사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관리하고 임금관리 관련된 좀 기본 이론들 말씀드리고 미래의 발전 방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변화는 기업의 환경 변화도 마찬가지이고요. 국가의 환경 변화도 그것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가 조금 대응해야 되는, 적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경제학들이 주목하는 환경 변화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워낙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기술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인데 좀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인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1980년도에 오일 시학이 있었고요. 1997년도에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7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중간에 급격하게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만 보면 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과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위쪽에서 이렇게 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2010년이 지나면 다른 국가들하고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것은 경제 발전의 어떤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비유를 할 때 사람도 성장을 하면서 사춘기 같은 걸 겪게 되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서 이것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 애는 사춘기 안 겪고 넘어갈 거야. 그거 굉장히 희망사항이고요. 겪긴 겪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에 얼마나 심하게 겪느냐가 이제 문제일 뿐인 건데요. 저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저성장으로 가는 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조금 심각하게 이걸 겪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속 성장에 대한 그 반대 그 급부로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굉장히 심하게 겪으면서 특히 일본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이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조금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조금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연두색이 15세, 14세 이하 인구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65세 이상인데 보시면 연두색과 보라색이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2070년까지의 그 부분을 통계청 추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70년이 되면 이제 피부양자 대 부양자 비가 1대1이 될 만큼 굉장히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더 안 좋은 것은 통계청의 고령화 관련된 추산은 점점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1년이나 2년씩. 그래서 이게 지금 출산율에 따라서 점점 더 이게 심각해질 그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맨 밑에 파란색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밑에 따라 붙었죠. 근데 맨 위가 일본인데 일본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고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저출산 그 추세를 보면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가는 것도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기를 보시면 다른 국가들은 뭐 약간씩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좀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졌고 우리도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의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5에서 2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로 낮고요. 55세에서 64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로 높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조금 부정적인 건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뭐 취준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펙 쌓기 하다가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을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이 돼도 생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물론 뭐 생계뿐만 아니라 뭐 가족 구조의 그런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서구처럼 뭐 연금이나 이런 생활을 못하고 어쨌든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만 생계가 가능한 그런 쪽이 더 높다는 그런 조금 약간은 암울한 그런 메시지가 좀 되겠습니다. 기술 변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우리가 노동시장 입직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퇴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술이 변합니다. 기술 주기 변화가 지금까지 큰 변화 주기가 한 6번 정도 있었다고 얘기하던데요. 그 6번 중에 처음에 기술 주기 변화는 한 300년 주기로 변했다면 지금은 60년, 30년, 15년까지 짧아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15년이라고 하면 노동시장 우리 진입의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2번, 많으면 3번 정도 기술이 메이저 기술이 바뀌는 거죠. 뭐 이 주기가 더 짧아지면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노동시장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숙련이나 기술을 가지고 은퇴 시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최근에 뭐 리스킬링, 업스킬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중간에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인플로이빌리티 내가 노동시장에서 계속해서 고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노동시장 환경이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조금 변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금은 물론 개별 기업의 임금은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개별 기업에 맡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사물이기도 하고 역사적 사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에 보면 임금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요인이 좀 다르고요. 예를 들면 서구가 뭐 직무급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중세 시대에 길드라고 하는 직무 중심 노동시장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지금의 직무급으로 연결돼서 발전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뿌리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에 크게 2번의 임금체 개편을 했는데 아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일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2차 세계대전에서 망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도 중요하고 숙련 축적도 중요하고 해서 연공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급속한 경제 발전을 했거든요. 그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일본도 처음에는 서구식의 직무급을 생각을 했으나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해서 서구식의 직무 중심은 좀 어렵구나. 그래서 속인 중에 경제 발전에 중요한 게 뭘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직능급을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지불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직능급은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직능급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거의 사실상 연공급화 되는 거죠. 근속인수가 늘어나면서 직무 능력도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에 따라서 직능 등급이 다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연공급하고 같은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할급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 조직에서 부여하는 역할도 있지만 결국은 더 큰 역할을 만든다는 것은 조직의 더 큰 성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약간은 뭐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그 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직무급은 미국은 그러니까 서구는 처음부터 직무를 중심으로 뭐를 임금을 준다는 것에 대한 수용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서 노조들이 문제했던 것은 뭐냐면 그거를 왜 개별 어떤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누가 봐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수긍 가능한 방식으로 누가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무 분석, 직무 평가. 그래서 직무급이 정착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독일이나 일본도 보면 노조나 근로자들이 파트너로서 또 주된 그 어떤 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국 임금 체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기본급은 임금 체계는 직무 평가 등을 통해서 하는 직무급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급 같은 게 이제 능률급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이게 추진이 됐고 1950년이 되면 어느 정도 직무급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이 산별이 굉장히 강한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노동조합은 왜 이러한 직무평가에 동의를 했겠느냐? 거기에 보면 몇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직무평가 기준에 보면 몇 가지 그 포함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원들한테 더 긍정적인 어떠가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직무평가 요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업 부하 같은 그런 요인들을 포함하면 반숙련, 미숙련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서구에서 중요한 임금 차별은 남성 여성 임금 차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인으로 따지지 말고 직무로 따지면 여성이 하든 남성이 하든 그거를 다르게 주지 않고 같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임금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간 관리자의 어떤 자의적인 그런 판단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 이러한 그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직무급이 계속 그냥 정치되고 똑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가 되면 이제 기계화, 자동화가 많이 나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의 상당 부분이 기계화, 자동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직무 평가 이런 걸 해보면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약간은 이게 직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독일의 그 금속 노조 IG 메탈에서 대안적인 임금 체계로 숙련 자격급 같은 것들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독일도 굉장히 산별 노조 교섭 구조가 강고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디센트럴리제이션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그런 그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게 2003년에 나왔던 신임금 구조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임금 체계를 다시 조금 공고히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산직 사무직의 임금도 조금 통합하고 여러 가지 좀 작업들을 해서 한번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데요.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전산형 임금 체계 이게 이제 일본 전기 같은 전기 산업 쪽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전산형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활비를 중시한 어떤 생활 보장형 임금 체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직능급으로 넘어갔고요. 뭐 그 과정에서 직무급 시도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조직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직무급은 안정지향적인 임금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은 굉장히 급속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정지향적인 임금 체계가 당시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무급을 하게 되면 상위 직무가 공석이 되어야만 승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공급은 아시겠지만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자동 승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차이들 때문에 당시에는 정착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블 경제 지나면서 역할급으로 간 거 말씀드렸고요. 근데 일본형의 임금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케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1998년도에 직무급을 도입을 했는데 그것도 보면 서구보다는 굉장히 좀 유연하고 광범위한 그러한 뭐 범위 지금은 서구도 사실은 대부분 범위 직무를 하지만 범위 직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속인적 요소들을 결합한다든가 이러한 그 부분들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아베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소위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해서 뭐 동료 동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저기를 보호를 좀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20년에서 겪었던 그 상처를 조금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취약계층을 그냥 뒀다가는 일본 경제의 어떤 소비력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29년도에 대공황이 나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미국의 노동 3법 등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랑 비슷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임금 체계인데요. 미국 이제 테일러리즘이 19세기 후반에 나타나면서 과학적 관리를 주장을 했고요. 이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주먹구구식에서 과학적으로 가긴 했지만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노동이라는 부분을 좀 무시했던 부분, 그다음에 좀 너무 비슷한 성과를 요구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뭐 노조의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 부분 미국에서도 이게 쉽게 정착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급속하게 전개된 게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전시노동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전쟁 중에는 물자가 굉장히 균질해야 됩니다. 평시에는 잘 나가는 자동차, 그렇지 못한 자동차가 있어도 되지만, 그리고 잘 나가는 자동차는 고가에 팔리고, 그렇지 못한 자동차는 상대로 저가에 팔리면 되지만, 전시 수행을 위해서는 탱크들이 같은 속도로 같이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상품 시장이 균질해야 되고, 상품 시장이 균질하려면 노동 시장이 균질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조금 미국의 노동 시장을 고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서 전시노동위원회에서 그걸 강력하게 권고를 했고요. 전시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많이 수용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직무 분석, 직무 평가 등을 통해서 직무급이 미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정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이 바뀌면서 초창기에는 뭐 한 기업에 120개 정도의 직무 등급을 구분하는 그러한 경직적인 직무급이었다면 지금은 직군이 한 3-4개, 그 직군별로 직무 등급이 한 3-4개 정도 되는 브로드밴딩 등의 굉장히 유연한 그런 임금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그 차별 관련해서 그 주로 판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는데요. 63년대 동일임금법이나 64년 민권법 이런 쪽에서 임금을 차별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직무나 성과가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차별하면 만약에 차이를 두면 그건 차별이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뭔가 임금 차별 소송에서 해소하지 않으려면 모든 인사 관리를 직무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직무 중심이 발전했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70년대에 임금 차별 소송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중고령 남성들을 대상으로 임금 차별 소송을 많이 했었는데 그 판례를 보면 7년까지는 인정이 된다. 근데 7년을 넘어서서 만약에 임금의 차이가 있으면 그 외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소명해야 된다. 소명하지 못하면 임금 차별이다. 이런 그 소송들이 많았습니다. 소송 결과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기업들도 뭔가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직무나 성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직무 중심을 발전시켰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뭐 임금차별 소송에서 하긴 하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종합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미국의 임금 체계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임금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노동 통계입니다. 임금 통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BLS에서 내셔널 컴pen세이션 서베이를 해가지고요, 웨이지 쿼리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임금 범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임금을 공개하고요. 그걸 통해서 구직자, 회사의 인사 담당자 등이 활용을 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직무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벤치마크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wage.co.kr이라고 하는 비슷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슷한 임금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밴딩으로 가고 있고, 처음에는 경직적인 직무 중심이었지만 특히 80년대가 되면 조직이나 속인을 섞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오늘 또 주제가 공공이니까 공공을 보면 미국이 1960년대 보면 미국도 약간은 굉장히 들쑥날쑥했다 그래요. 임금이 공공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1965년도에 존슨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인사관리처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같은 공공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달라서 되겠느냐, 그거를 좀 정리를 하라 그래서 7년에 거쳐서 그 작업을 했고요. 1972년도에 두 가지의 테이블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능직에 대해서 페더럴 웨이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무직에 대해서 제너럴 스케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표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프리베일링 웨이지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요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생산직, 기능직 근로자들한테 적용되는 임금 테이블인데, 보시면은 15개 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3개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등급, 중간 관리자 등급,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미니멈과 맥시멈이, 그래서 임금 밴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능직 근로자는 이 등급을 부여받고 거기에 레이트를 부여받으면 거기에 있는 미니멈하고 맥시멈, 그 내에서 임금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 팀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감독자가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그 부분도 그 기준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시입니다. 어떤 근로자들이 1등급이고 어떤 근로자들이 15등급이냐. 당연히 15등으로 올라가면서 뭐 교육이라든가 숙련이라든가 기술 수준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다음 이것은 사무직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제너럴 스케줄인데요. 보시면 등급은 15등급으로 똑같고요. 다만 여기는 스텝을 10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페이와 오버타임 페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하고 기초지자체 소속 그 근로자들은 TVOD 적용을 받고요.
주정부 같은 경우는 TVL을 받는데, 근데 사실 보면 TVL이 TVOD를 거의 벤치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몇몇 개별 노조들이 개별 협상을 개별 단체 협약을 맺고 있는 것들이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15등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6등급으로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의 경우에는 1단계는 없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동일하게 4년씩 근무하면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2부터 15까지는 1, 2, 3, 4, 5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을 보면 일단은 15등급 정도로 구분하는 게 약간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서 내부 등급을 어떻게 구분해서 스텝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직이냐 생산직이냐 아니면 국가별로 조금 차이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밴드를 구성을 해서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연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연수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연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내에서의 숙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올라가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각 등급별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조금 배울 수 있을까를 보면, 일부는 이게 직무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근속에 따른 숙련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아까 전에 뭐 15년까지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동료동임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 다음에 어떤 임금 테이블 같은 것들을 크게 구성을 해서 좀 형평성을 담보하려고 했던 노력, 그 다음에 임금 체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같이 협의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크게 한 세 개 정도로 시기를 나누는데, 1기는 60 시작부터 87년까지, 그다음 87년에서 외환위기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임금 체계의 좀 특징을 보면 EU 평균이 1.7배, 일본이 2.3배 정도인데, 우리가 초임 대비 30년 근로자 임금을 보면 한 3.7, 지금은 한 3.43 정도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그런 부분이 우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 1기 때를 보면 연공급이 정착되던 시기였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보면 어느 정도 25년 정도 되면 소위 마로봉이라고 그래서 임금이 약간 정체되는 그러한 제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처럼 직무급 도입 시도를 했지만 일본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당시에는 정착되기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2기는 이제 87년인데 87년 민주화 그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래서 차등 인상 이런 부분보다는 일률 인상 승급 방식으로 많이 변화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호봉급 이런 것도 없어지고 특히 생산직 근로자 중심으로 정년까지 호봉이 상승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3기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식 연봉제인데, 한국의 연봉제는 서구의 어떤 연봉제랑 달리 어떤 연봉급 기반의 어떤 기본급의 성과 변동급을 일부 포함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무급 비중은 이게 조금 엄밀하게 규정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직무급은 5% 이내, 직무급은 3% 정도. 이것도 이제 조금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 이 정도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금체계 관련해서 광의의 임금체계가 있고 협의의 임금체계가 있는데요. 광의는 임금체계라 임금 수준을 포함하는 거고요. 협의는 기본급을 차등하는 기준이 뭐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임금체계라 임금 수준은 조금 다른 게, 임금체계는 조직 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부 공정성이 중요하고요. 임금 수준은 조직 간의 문제이고, 그래서 외부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노동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나 노조가 20세기 초반부터 작업장과 법정에서 작업장의 요구와 법정 소송을 통해서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한테 나타나는 직무 격차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직무평가 등을 통해서 직무구로 정착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체계 왜 중요하냐? 임금체계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수일 텐데요. 일단은 한 조직에 보면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하고, 그런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른 임금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잘 되면 근무 의욕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올라가지만, 또 잘못되면 근무 의욕도 저하되고 조직 분위기가 와해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수평적 적합성을 고려하고 세심하고
세심하게 고안 관리해서 충분히 근로자랑 협의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동기 유발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굉장히 공정성 인식에서 중요한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또 전 국가 수준에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직급 구분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보시면 근속 연수에 따라서 연공 등급을 구분하면 연공급이고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직무 등급을 구분하면 직무급이고요.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직무 능력을 가지고 직능 등급을 구분하면 직능급이고요.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역할을 차이를 가지고 역할 등급을 구분하면 역할급입니다. 결국은 직무를 뭘 가지고 직급 구분을 하느냐가 결국은 임금체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직무급 관련해서 두 가지의 약간은 오해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직무급이 반드시 고가 승급에 직무급을 하면 반드시 고가 승급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독립적인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직급 구분 방식과 승급 방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직급 구분 방식 어떠한 것도 승급 방식 어떠한 것과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무급을 하면 반드시 고가 승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일 뿐이죠. 또 하나는 직무급이 싱글레이시라고 하는 그것인데 이거는 뒤에도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분명히 직무급의 싱글레이시이지만요. 싱글레이시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스페셜 케이스이고요. 일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직군 직급 제도를 보면 직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공기관당 평균 한 12개, 그다음에 그 직급도 뭐 단일 직급부터 9직급까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 6급, 7직급, 6, 7급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계를 보면 한 55% 정도가 호봉 승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정액급여가 한 75%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임금 수준과 임금 체계 이게 별도의 개념이라는 말씀 아까 이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금을 보면 공정한 임금 체계의 기준이 기본급을 어떻게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냐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과급 부분을 어떻게 노력 성과 보상이 연계된 그런 임금 체계로 만들 것이냐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한 네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급 구분 방식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급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곧 임금 체계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건 아까 전에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보여드린다는 건데 이걸 보시면 단일 임의형과 범위급형이 있습니다. 근데 단일 임의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직무를 할 때 그 직무에 대한 임금이 하나인 경우인데 이거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최저임금 관련된 그러한 조금 직무들, 단순 직무들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굉장히 시장임금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만 그 존재하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범위급형입니다. 범위급형도 브로드밴드도 있고 네로밴드도 있고 페이스파인도 있고 있습니다. 페이스파인은 동물의 등뼈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호봉제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영국의 그 경우에 보면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페이스파인형, 그러니까 이제 근속연수 연동형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조금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한액 관리는 하는데 우리는 상한액 관리를 안 하는 그래서 임금 밴드에서 밑은 존재하는데 저는 이제 뭐 천정이 뚫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우리의 임금 체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급 방식도 아까 전에 그 공공 부분의 경우에 근속연수도 뭐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요거는 영국의 NHS인데 여기에 보시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밴드 뭐 4든 5든 적용이 되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그게 뭐 10일부터 뭐 17, 18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직무급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임금 밴드가 되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한액만 관리하면서 상한액 관리를 안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임금의 중간값을 이렇게 연결하면 그게 페이 팔러스 라인이 되는데 임금 적책성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 중심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관리하는 임금 밴드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변동급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공공 부분에서 변동급이 뭐 30%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면 우리가 S를 받는 사람과 D를 받는 사람, D를 받는 사람이 0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S를 받는 사람과 D를 받는 사람의 실질적인 차이가 임금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는지를 보면 많이 나는 경우가 한 7.8%고요. 적은 경우는 뭐 1.5% 이렇게 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공공 부분이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도 아니고 안정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조직이긴 하지만 또 그 내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리고 또 이제 프리라이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차등적인 부분을 통해서 건전한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그 미래 방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문제인데요. 이거를 헌법에 넣을 것인지 우리처럼 현재 개별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일반법으로 할 것인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법을 보면 고용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뭐 준규직,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사실은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 등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일반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요즘에 MZ 세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조금 인식들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직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은 좀 변화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게 임금으로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직은 조금 다양한 좀 의견과 여러 가지 좀 경험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조금 예전에 비해서 생각의 차이들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금 통계 문제인데요. 우리는 예를 들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그다음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총 차이를 구분하는데 그 차이에는 차별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임금 통계는 그걸 구분을 못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서구는 같은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EOC에서 20%,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EOC에서 인적 자본들을 통제한 이후에 순 차이를 5%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그것을 더 초과하는 경우에는 뭔가 임금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임금 차별 뭐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임금 통계부터 조금 그런 구축을 하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직무 관리를 하려면 직무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떤 그런 임금 정보들을 좀 공개해서 공정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직급이 왜 중요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사 관리하고도 같이 궤를 맞춰서 가야 되고 우리가 조금 전문성에 투자하는 부분이 약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직무를 하면서 넓게 경험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이게 점점 이 특정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독려하고 또 유인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동노동임을 왜 중요한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운영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운영이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임금 체계 원칙인 동노동임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좀 더 나은 노동시장을 물려주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공공기관들을 보면 뭐 역량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해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 앞으로 좀 갈 길은 있는데 직무급이 사실은 초기 투자는 꽤 들어가는 제도인데 한번 이것을 해놓으면 아까 전에 맨 앞에 말씀드린 조금 더 공정한 임금체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과감한 투자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우리의 임금체계와 영국의 임금체계를 표로 보이면 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들쑥날쑥한 잡초형에서 오른쪽에 정갈하게 되어 있는 잔디형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물론 이게 우리가 1년에 가기 어렵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동노동임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유의 어떤 손맛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김치를 담그면서 적당히 간간하게 김치를 담그는 그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만
4만 불 시대를 왔는데요. 4만 불을 5만 불을 가려면 조금 일부 레시피 방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맛으로는 막걸리를 담글 수 있지만 레시피가 있어야 우리가 와인을 담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레시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레시피만 따르면 70에서 80%는 어느 정도의 그뭐 음식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실무 담당자의 어떤 그런 역량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침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결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4만 불, 5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좀 기반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예,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임금 체계 관련해서 사실 짚어야 될 내용이 사실 굉장히 방대한데요. 그런 어떤 방대한 내용들을 잘 좀 요약하고 중요한 좀 포인트를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좀 학습이 됐던 것 같고요. 본부장님의 이 발제 그 좀 내용을 토대로 좀 뒤이어서 좀 좋은 토론이 좀 오갈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어서 네 토론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유동희 항노총 네, 정책일본부 선임 차장님께서 각 토론을 좀 10분 이내로 좀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정책본부에서 온 유동희 차장이라고 합니다. 임금 체계 개편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뭐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뭐 노동조합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 뭐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지금 이제 현 정부에 좀 국한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노동정책 공약 타이틀로 해서 노동개혁을 내세웠고 그것을 이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시정연설 때 당선 이후에 또 재차 또 변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정부 5대 부분 개혁에 노동개혁이라는 것을 포함시키면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부처인 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노동 시간과 그다음에 지금 임금 체계를 좀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임금체계 개편은 저희 토론문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뭐 이제 핵심은 이제 연공급형 임금 체계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하기관으로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시켰고요. 지금 뭐 상생임금위원회 이런 것도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오계택 본부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기술의 변화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거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 체계가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손을 좀 보는 시기가 왔다는 것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요. 하지만 지금 위와 같은 정부의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관련 주체들과의 소통이 부재하는 점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직무급에 대한 전환이 너무 성급하다.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87년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어져 온 연공급형 임금 체계가 뭐 그 이후에 연봉제라든지 성과 배분제라는 걸 같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충분한 그런 논의와 소통이 있다면 직무급이나 성과급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열어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론문 2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저희 문제의식을 이제 노총의 문제의식을 좀 적어봤는데 일단 그 정부의 기조 자체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과거 이제 사용자 단체가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 기조에 정부가 좀 맞장구를 쳐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억제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늘리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은 저희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서 지금 노동계를 좀 배제한 채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도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 이런 부분을 같이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이게
동등한 대등한 위치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기조 속에서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 인식과 현장의 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공급형 임금 체계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금 체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살펴봤을 때 이런 임금 수준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강제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도 여론조사를 했고 올해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조합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직무 성과급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봤을 때 과반 정도가 이제 직무 성과급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 부문에 한해서도 임금 체계 도입에 대해서 임금 격차 추후에 해소되겠냐 물어보니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뭐 거의 60% 이상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공급형 임금체가 지배적이다라고 해도 현재 체계가 없는 사업장 임금 체계조차 없는 사업장이 60%가 넘기 때문에 연공급형이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중요시하는 거는 노동자 가구의 생활 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 안전망이 지금 미비한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근속에 따른 근속과 연령에 따라서 받는 연공급형 임금제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양하는 가족도 많고 가족 원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위 생계비라고 하는 필수 생계비라고 하는 주거, 교통, 뭐 교육, 보건 이런 것들의 비용은 연동돼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나라에서 연공급형 제도가 문제 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제 주체에는 정부도 포함될 수 있고 기업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노동자도 경제 주체의 핵심입니다. 그런 노동자가 배제된 채의 정부 정책 추진은 상당히 위험하고 이후에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노총에서 주장하는 바람직한 임금 체계의 개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임금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동로 동임의 원칙이 법제도를 통해서 명문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일단 정부는 산별 교섭 체계라든지 초기업 교섭 단위를 할 수 있는 협상의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이 산별 교섭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기업별 교섭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무급을 추진하다가는 또다시 개별 기업 간의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부가 이런 문제의식을 살펴보고 산별 교섭 체계나 초기업 교섭 단위의 협상 틀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먼저 강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 소비재, 주거, 교육, 의료 등의 그런 사회 안전망을 먼저 구축해 두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통해서 노동 소득이 조금 줄어들어도 그 이외의 소득이 정부가 지원하고 그리고 보장되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그때 직무급이라든지 뭐 다른 여타 임금 체계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부장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를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 통계가 좀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성별 임금 공시제 이야기했다가 전면 뭐 임금 공시제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금 정보에 대해서 뭐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세적으로 기업 규모라든지 산업 그리고 성별 연령 뭐 더 나아가서 뭐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공시가 되고 그 정보가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면은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의 그런 현실이 어떻고 이걸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요 정도 임금 체계 개편 방향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항노총 측의 입장을 잘 좀 들어봤습니다. 어쨌건 결과적으로 좀 현재 정세에 대한 좀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요. 임금 체계가 좀 올바르게 논의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좀 어떠한 좀 선제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좀 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경영계 측 좀 입장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양근원 경총 정책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경영계까지 발언 기회를 주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체 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를 해주신 오계택 본부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도 뭐 공부하면서 일단 발제를 잘 들었고요. 와서 토론문 살펴보니까 이제 토론자 중에 저만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하니까 좀 불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준비해온 토론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에서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계에서 보는 것은 디지털화, AI 등 기술 혁신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사회 경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대전환 시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간 부분은 물론이고 공공 부분도 많은 변화와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동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꾸지 못하고 있는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영계는 가장 시급히 바뀌어야 되는 관행으로 임금 및 인사제도의 과도한 연공성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일본 2.3배, 그리고 EU 15개국 평균 1.7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임금 연공성이 경쟁국인 일본, 영국, 일본하고 EU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의 가치와 성과가 아닌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인 보상은 공정성과 동기부여에 따른 생산성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이런 연공성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우리나라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된 임금 체계가 여전히 근속연수에 기반한 호봉급제이고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20%에 달합니다. 이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민간 부분에 비해 6, 7배 가량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연공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 부분에 비해 더욱더 높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70%에 달하는 공공 부분의 높은 노조 조직률을 고려하면 기존의 안정적인 임금 인상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임금 체계를 바꿔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토론문에도 나와 있듯이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공부문의 주체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경사노위에서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 단계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대선 공약인가에 이제 아마 직무급을 도입하겠다고 담겨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하여튼 그간의 노력의 결과
작년 기준 55개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직무 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이미 직무급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상당 기간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는 좀 보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돼서 민간 부분이 기대하는 바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는 공공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주면 우리 사회 전반에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임금체계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거기에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정부 역할을 원하냐, 아무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제문에서 몇 가지 언급된 임금 격차 이중구조 해소 관련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저희 경영계 입장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제뿐만 아니라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에서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빌려서 경영계가 평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즉 법제화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미 수십 년간 직무 중심 인사 관리를 해오면서 개별 기업 내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그리고 시장 전체 측면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온 나라들과 아직도 연공 중심,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가 주류인 우리나라 상황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우리 노동시장은 업종, 규모, 지역 등에 따른 분절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개별 기업 내부에서조차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제도를 통해서 뭐 일률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직무, 일 중심의 인사 관리가 먼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특정 직무에서든 기업 규모별이든 고용 형태별이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임금 수준을 비교하고 격차를 공표한 다음에 이를 20%, 5% 뭐 이내로 줄여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직무에 대해서 대기업은 100을 주고 중소기업은 60을 주고 있으니까 격차가 40인데 이 격차를 20으로 줄여라. 20이 적당하니까 그만큼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을 80으로 내리라고는 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을 60에서 80으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 100을 주는 것이 과연 기준이 될 수 있는 임금인지 대기업이 100이라는 임금이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 과도한 임금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요.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이미 지금 60을 주고 있는데 이를 80까지 올려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를 감당할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논의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책임져줘야 된다는 이야기로 아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늘 논의 주제와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임금 격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임금이 낮다면 끌어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게 우리 사회가 원하는 방향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도 도입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경영계 입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서구권에서 직무급 내 어떤 임금 조정 방식 또는 기준을 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러 자료들에서 미국, 영국 등 서구권에서 직무급을 운영하다가 한계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근속을 매우 중요 요소로 쓰고 있다라는 주장들을 자료들을 되게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미국하고 영국의 임금 인상 또는 임금 조정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를 확인한 바로는 일단 조사 자체가 복수 응답입니다. 근데 이 복수 응답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를 보면 이들 국가의 임금 조정 주요 기준은 업무 성과가 메인입니다. 메리트 인크리즈. 이게 확실하고 근속도 여러 고려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여러 요소 중에 근속을 쓰고 있는 데가
근속도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 정도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토론문에도 2021년 미국 자료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근속 기간을 임금 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응답 기업의 20% 복수 응답했을 때 20% 정도 불과하고 발제문에서 제시해 주신 영국 자료가 몇 년 전 거긴 하지만 한 29% 정도 됩니다.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근속 기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영계에서도 어느 정도 근속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만은 근속 기간이 매우 중요한 직무급에서도 제일 중요한 임금 조정 요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임금 체계를 연공해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임금 체계 개편일지라도 근로자가 반대하면 노사합의로 추진할 수 없으니 마지막 수단으로 저희는 기댈 수 있는 것이 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 제도는 임금 체계 개편 절차를 너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도 합리적 그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좀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판례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 체계 개편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 절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경총 양근원 전직팀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 토론문 중에서 어쨌건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좀 대목이 이제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좀 해법을 좀 사전에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우선적으로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노사정이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좀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좀 말씀 앞에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비슷한 자리가 있을 경우에 조금 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좀 더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제 서울시 이제 투자 출연 기관 대표에서 좀 나와주셨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김승현 노조 사무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현재 이제 공공기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게 직무급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적 이야기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조합원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중심으로 좀 자료를 준비하고 토론을 좀 진행해보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직무급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진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까지는 짚어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이제 직무급의 개념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 호봉제와는 달리 이제 연공 서열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매기는 이제 임금 체계로 일의 가치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 점에서는 기존의 호봉제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은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이제 존재하는 직무의 가치의 등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참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오히려 이제 직무급제의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과 의견을 여쭤보자면은 그래서 이제 직무의 등급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매길 건데 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공기관에 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행안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서울시까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경우에는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을 통해 가지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위해 직무급 체계를 도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2025년까지 토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3단계 걸쳐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1단계는 이제 요 직무급제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직무급을 좀 도입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완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고, 알려진 바로는 2022년 기준으로 약 전체 대비 42% 정도 공공기관에서 좀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런 이제 그 산하기관의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경영평가 네, 이제 관련 지표에서 이제 기준을 좀 명시해서 그렇게 성과급과 연동시킬 수 있게 그렇게 직무급제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추진 현황에서 그런 이제 직무급의 단점과 이렇게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맞닿아 봤을 때 좀 이제 그렇게 복합적으로 문제점들이 좀 생기는 게 좀 발견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직무 가치 등급 선정을 위해서 세부 설정 어떻게 좀 설정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관 내에서 직무별로 등급을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저희도 뭐 같이 노사 간의 협의는 하고 있지만 참 풀리지 않는, 좀 오랫동안 좀 논의되고 있는 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별로 공통으로 이제 업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기획 업무와 총무 업무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업무 중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하냐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기획 업무는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너희는 임금을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뭔가 좀 기준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총무 업무도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무시당할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좀 설정이 돼야 되냐라는 게 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나 또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 업무로 묶여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모든 프로세스나 업무는 동일한데 단지 이제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직무급에 대한 가치, 직무 가치를 어떻게 또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좀 부딪히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거는 조금 논외일 수도 있는데, 직무 가치 평가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직원이 평가를 이제 가치 등급의 평가를 좀 못 받는 부서들만 계속 이제 발령이 받다 보면 아무래도 공공기관 특성상 정기적으로 인사 이동이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또 일어나는 것들이 잦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등급 가치가 평가가 낮게 되는 부서들로 이동했을 때는 또 직원의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그렇게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들을 좀 안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좀 첫 번째 문제로 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는 이제 자율적 노사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도입을 하게끔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게 이제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라고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평가라는 이제 간접적 통제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감점, 이러다 보니 이게 성과급에도 예민하게 미치는 영향이다 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성과급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임금 체계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상황들도 좀 많이 부딪히고 있다 보니 이렇게 기한은 정해져 있고 통제 수단은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간에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끔 그렇게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속에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이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다 보면은 직무급을 도입을 했다고는 했으나 이게 과연 저희가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직무급의 형태가 맞는지, 오히려 이제 무늬만 직무급 형태가 도입이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좀 일률적으로 이제 직무급제를 도입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또 세밀하지 못하게 좀 운영이 되다 보니 기관별로도 이걸 도입을 하려고는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부합되는 데들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만은 저희같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데들은 해석의 여지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계속 좀 혼란이 가중을 좀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 속에서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직무급을 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서 생각을 해본 게 뭐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노사 간의 좀 자율적인 합의와 공감대 형성으로 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급여 같은 경우에는 직원 사기에 좀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정하게 직무 분석과 가치 평가의 기준 등을 설립을 하고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먼저 이끌어낸 다음에 기반을 마련하고 도입을 추진해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급제에 대한 명확하고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좀 설정이 되고 내려줘야 노사 간에 이제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고 또 좀 더 완벽한 직무급 제도가 좀 설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저의 짧은 지식으로나마 부족한 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현장에서는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점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직무급을 현장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당장의 좀 현실적 어려움과 사실 고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현장에 어쨌건 좀 사례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 유능한 좀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을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뒤늦게 좀 도착을 해 주셨습니다. 정응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께서 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인연이 있어갖고 한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토론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이제 공공 부분 쪽에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직무 체계에 대해서 토론문을 좀 작성을 했었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뭐 임금 구조 관련해서 이중 구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이게 되나요? 그런가요? 네. 그 내용으로 좀 쓰다 보니까 조금 뭐 핀트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발제문은 다 봤어요. 미리 보내주셔서 발제문은 다 봤는데 뭐 크게 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결국에는 뭐 우리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 사례 이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는 직무 중심으로 가려면 직무 중심으로 가더라도 근속에 따른 숙련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준수해야 되고 다양한 직군을 하나의 임금 형태로 관리하는 조직 안에서의 공정성이죠. 형평성을 좀 가져야 되고 노사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냥 공공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노사가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뭘까를 보면은 4번 정도인 것 같아요. 노사정 간에 뭐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임금에 대한 뭔가를 협의를 하려면 노사가 하든지 노사정이 같이 하든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저의 발전문은 그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정도는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 12페이지에 보시면 임금 격차를 나타낸 건데 이게 이제 시간당 임금이니까 고용 형태별 시간당 임금,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 보면 뭐 그 고용 형태별로 보면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니까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한 뭐 70.6%, 고용 그 기업 규모별로 보면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의 56.8%.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같은 일을 얼마나 이 안에서 하고 있다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굉장히 큰 편이고 아마 우리하고 거의 동일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보자면 굉장히 차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금 체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가 사실 장담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별 임금 격차도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 가장 크죠. 가장 큰 나라이고 뉴질랜드가 뭐 그 다음이긴 하네요. 일본. 근데 일본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10% 차이 정도가 났잖아요. 이 10%가
다른 데서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정규직이라 그래도 정규직 대비해서 시간당 임금이 한 80% 정도 받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뭐 한 7,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차별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성별 임금 격차나 뭐 기업 규모 또는 고용 형태에 대한 임금 격차를 얘기를 굳이 드린 건 이게 원인이 직무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임금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근속이 우선시되는 임금 구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이전부터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발제문에서 이미 다 봤지만은 예전에는 일정 정도의 연공급을 반영한 임금 체계가 뭐 그런 정도면 적당했다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성장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밴드의 그 상층부가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그러면 고용이 안정되고 호봉제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되어 있는 그런 노동시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임금이 매년 올라가서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노동시장에 있게 되면은 이게 임금이 올라가질 않아서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게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그림으로 하나 정리를 한 것인데, 결국에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중소기업 또는 뭐 비정규직 또는 현재 대기업과 정규직 간에 이런 기울기의 차이를 좀 줄여야 된다. 특히 저임금층을 좀 더 올리고 이 현재 대기업과 정규직에 있는 기울기를 좀 낮춰서 낮추더라도 밑에 임금은 좀 올라가고 위에 임금은 좀 내려가는 방식이 될 텐데, 위에 임금이 내려가려면 당연히 또 임금 보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총 전체적인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임금 구조를 가져가는 게 차별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뭐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 지금과 같은 임금 구조를 갖고 있으면요, 일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 지금 해야 되는 임금 다 나중에 외국인들 데려와서 하자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과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더 이상 일자리 늘리면 안 된다고 늘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늘려봤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임금 생산 인구 구조가 바뀐 게 줄어들기 시작한 게 고작 3년 됐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지역이나 다들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 인력으로 대신에 하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도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계속 인력은 계속 줄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서 고부가치의 또는 생산성이 높은 그런 산업을 만들어 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동일가치 노동 임금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임금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하고 직무 가치가 반영된 임금 체계 개발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여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초기업 교섭의 개발과 확대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지불 능력하고 또 하나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 의해서 대변되는 이해대변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11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단체협약 적용률하고 이 소득 불평등, 세로축은 소득 불평등이고 가로축은 커버리지라 그래서 단체협약 적용률인 거죠. 보면은 거의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을 하고 그 교섭의 결과가 많은 노동자들에게 이제 적용되면 될수록 사실 기업 간의 불평등은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교섭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 오늘 토론문에는 작성하진 못했지만은 공공 부분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공공 부분에서의 성과급을 도입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이 성과급을 지불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반발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임금은 사실 기재부가 거의 다 통제를 하고 있어서 노사 간의 교섭의 의미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공공부문의 임금이라든지 공공부문의 정책의 상당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기재부가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 제기와 의구심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공부문은 기관 내에서 보면은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간에 임금 형평성의 이슈가 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기관 간의 문제예요. 이게 중앙부처에 속해 있느냐, 시장형 공기업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임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간의 임금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이제 사회적 과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앞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은 노동조합이 공공 부분은 대부분 다 조직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노동조합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임금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좀 더 이제 임금 체계를 좀 논함에 있어 좀 더 거시적이고 좀 다양한 측면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의 어떤 저임금 일자리를 계속 놔둘 경우 이것이 좀 사회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가 진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점을 좀 짚어주시면서 좀 일자리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어쨌든 기존의 일자리를 어떻게 잘 질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좀 이런 부분까지 관점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다 마치고 질의응답도 사실 조금 잠깐 가질 예정이니까요. 조금 앞에 있는 이제 분들이나 혹시 뭐 유튜브로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좀 토론 순서입니다. 김정식 대진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게 된 대진대학교 김정식 교수입니다. 오늘 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이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인적자원 관리나 이런 보상 이런 쪽에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존의 행정학 관점에서도 제가 연구도 했기 때문에 이런 공공과 민간을 같이 이렇게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에 있어서도 그런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굉장히 권위적인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이 민간보다 더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더 우월적인 존재라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이직이랄지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를 특히 하고 있는 대민 접점에 있는 그 공무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랄지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특히 이제 학력 수준들이 높아지면서 이 관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떤 것들을 실시하는 것들을 기존에는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수용자 입장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세금을 내고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인 이 공적 서비스를 왜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받느냐 이런 어떤 고객의 마인드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예, 서울시를 비롯한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의식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임금 체계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 좀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제가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 이런 것들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 노동시장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 그 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의 노동시장으로서 존재하는데 이 노동시장에서 공공 영역으로 가느냐 사적 영역으로 인재들이 가느냐 이거는 기존에는 그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면서 연봉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인재들이 쏠림 현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래도 그 직위랄지 그 소속 기관의 어떤 사회적 평판 이런 것들도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게 연봉이 얼마냐. 연봉으로서 그 직무 가치가 대변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간 영역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 것도 실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보면 공공에서도 더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임금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급제랄지 아니면 직무급 중심의 어떤 개편 이런 것들도 저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개별적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그런 그 차등적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시도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서울시나 그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직무급과 같은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할 때 있어서는 그 직원들의 합의가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이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지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걸로 인한 큰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이 직무급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임금 체계를 고민해 보는 건 중요한데 이거를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한 번쯤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직무국가 같은 그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직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한 것들을 어떻게 잘 반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직무 평가를 할 때 보면 뭐 중요성이나 뭐 그 직무의 중요성이나 난이도 그다음에 뭐 긴급성, 위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주로 해 왔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 공공 영역에서는 얼마만큼 감정 노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민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그 공무원이랄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직무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직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서 이런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같이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 등급 판정을 하는 그 직무 평가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할 때 노동자 측 즉 사측만 그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분들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이 노동자 실무진들을 포함시켜서 이분들이 같이 그 직무 등급을 판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등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직무 등급 판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현재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직무에 대한 특정 직무에 대한 그 수당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그 직무에 대한 보전을 수당으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이제 모든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게 얼마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얼마만큼 반발이나 저항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비교 행령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제를 수정 보완을 해도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직무급 중심의 이런 그 제도가 도입됐을 때 특정 직무와 특정 부서에 편중 현상, 그 인력 수요에 편중되는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등급이 높게 평가된 그런 직무나 그런 부서에 더 고급 인재들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미리 대책을 좀 마련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발표자께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직무 등급을 어느 정도로 차등화될 것이냐, 몇 단계로 이걸 가져갈 것이냐, 뭐 대부분의 어떤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5단계로 할 것이냐, 뭐 4단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충분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로드 밴딩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브로드 밴딩이 폭이 너무 커버리면 이 도입의 그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 밴딩으로 가되 이 브로드 밴딩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급으로 갔을 때 타 국가들 사례들 보면 그 연공에 따른 그 숙련도를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숙련도 자체를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공을 반영을 할지 아니면 숙련도랄지 그 능력을 그 직원들의 능력을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 반영할지 이런 것들도 제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에 조직 내에서 세대 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제가 젊은 그 학생들한테 제가 서베이 조사를 해보면 MZ 세대들은 확실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보느냐 아니면 성과급제나 아니면 직무급제와 같이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결과치에 따라서 보상을 차등적으로 받는 게 더 올바르다고 느끼냐 이걸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후자 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젊은 세대들은 그 받아들이고 있고 높은 수용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어느 정도 기존에 우리가 연공서열 중심의 그런 임금체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공서열 체제가 더 현재 그 연배에 비해서는 연배를 고려하면 더 연공서열로 가는 게 유리하시니까 그걸 더 선호하겠지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연공서열에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부터 오히려 성과급제나 능력급제로 가는 게 더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 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그 부서 간 그리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무 담당자 간의 어떤 선호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고려를 해보고 서로 간의 조정과 협의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공공부문의 직무급제를 비롯한 좀 임금체계 좀 개혁 변화를 좀 가져오고자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고려돼야 될지 좀 문제점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조금 그 세대 간의 어떤 좀 임금을 바라보는 어떤 차이까지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면서 좀 현장에 있는 어떤 지금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좀 어떤 좀 일터 환경 그에 따른 임금 체계를 바라는지를 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수렴할 필요가 의견 수렴을 디테일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좀 고민을 들게 만드는 좀 토론을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발제부터 시작해서 토론자 이제 5분의 토론까지 쭉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질의응답을 좀 짧게 좀 갖고자 하는데요. 여기 앞에 좀 계신 분들 중에 혹은 뭐 토론자 분들 중에서도 혹시 발제나 어떤 토론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질의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방송팀에서 네, 잠시만. 예, 잠시만요. 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노동조합 위원장 정재수입니다. 저는 이 직무성과급제가 사회적 합의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내에서는 노동조합 이제 특히 조합원들하고의 어떤 공감과 이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김정식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1 그 베이비부모 세대가 이제 대부분 다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20,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희 조직에도 보면은 이제 출연기관들이나 출제 출연기관 많이 이제 지금 구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와 직무와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덜한 편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점진적으로 사회적이나 또는 이 노사정 뭐 이게 다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단계적으로 좀 점진적인 요소부터 도입을 했었다라면 저는 사실 이게 시간이 좀 충분히 잡고 이 부분들을 합의해서 점진 요소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아까 양근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평균 임금에 대한 하락 이런 없이 이제 뭐 진행되는 요소들을 좀 도입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공정한 뭐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들,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평가 제도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부분을 확보하고서 이제 천천히 진행했으면 사실 좀 속도가 좀 빨라졌을 거라 생각은 좀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문제가 이 정권이 약간 이런 부분들을 성과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공기관 그 합리화 정책이라고 해서 그때 성과연봉제 도입한다는 것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동일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들이 나왔을 때부터 차라리 저는 생각에 박근혜 정부 때 성과연봉제 도입했을 때 이런 사회적 합의를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같이 진행을 했었다라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이 빌딩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노동조합이 무조건적인 어떤 반대 임금 교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다 공감과 합의 속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성과적인 측면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막 안 하면 페널티 주고 뭐 기간을 정해서 여기까지 하라고 하고 뭐 그럼 서로 사실 괴로운 부분이거든요. 노사정이 다 괴로운 지금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의 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의문이 좀 들어서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어떤 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어떤
예를 들면 노동사회연구원에서 그런 뭐 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같이 뭐 이걸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짚어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좀 저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누가 혹시 어떤 분께서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 방금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발제자 오게텍 본부장님께서 좀 어느 정도 좀 고민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데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려도 괜찮아요? 네네. 그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시고 사실 그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다 풀리는 부분이라서 다만 조금 저는 이게 이제 임금 문제를 임금만 가지고 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이게 이제 고용이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것도 세대 간 이슈이긴 한데 뭐 그 고용 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는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환경 변화가 사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고령화 등과. 그래서 이제 점점 아까 우리 정은지 교수 말씀하셨듯이 일할 사람이 점점 부족해지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 일본도 비슷한 경로를 겪고 있고 그러면 저는 임금만 가지고 뭐 노사정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노동시장과 거기에서의 고용과 일하는 방식과 임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중간에 나왔지만 같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세대별로 다르고 직무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게 뭐 경사노에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사실은 일본이 60세, 65세, 67세 가면서 사실은 일본은 굉장히 의견 수렴하는 그 메커니즘이 잘 돼 있어요. 거의 52개 현을 돌면서 그 로드쇼를 하듯이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수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굉장히 뭐 한 5년, 10년 전부터 준비해서 하고 하는 그런 일본의 좀 치밀함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면 또 갑자기 이렇게 탄력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또 잘 해내는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특히 임금이 어려운 부분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숙성 기간도 필요하고 특히 아까 전에 정준 교수님 거기서도 보면 뭘 바꿀 때 그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심리적 계약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면 그 계약이 파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일본이 공무원 임금 바꿀 때도 2004년도에 법을 개정하고 2013년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마무리했고 일본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바꿀 때도 15년 정도씩 걸린 게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들어온 근로자들한테는 우리가 새로운 그 계약을 맺으면 되지만 기존의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약을 변경할 때는 뭔가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임금 보전이든 어쨌든 그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나갈 방향이 어떤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좀 부분들 우리가 사실은 임금체계 얘기 벌써 나온 게 한 이제 15년 뭐 넘어가는데 계속 임금체계 할 건가 말 건가만을 얘기하고 끝나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그 논의를 해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려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돼야 되고 그건 이제 이미 2033년에 우리가 국민연금 65세 수급연령이 65세로 되는 그 시점에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년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임금체계 바꾸려면 10년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우리가 시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오게텍 본부장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 오늘 이제 발제 이후에 쭉 이제 5분의 좀 토론을 좀 들으셨는데 이거에 쭉 들으신 것에 대한 좀
제 본부장님의 견해나 좀 의견을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네, 제가 뭐 다 일일이 그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냥 이제 몇 가지 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이게 임금 체계도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체계 사업장이 지금 60%를 넘어가고 있고요. 사실 여기는 임금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 부분인 거죠. 없는 임금 체계 또 뭐 표현이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에서 뭔가 체계적인 임금 체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그 작업장에서는 너무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유연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임금 체계 정책이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투 트랙으로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기업의 상황을 보고 그 기업에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별교섭 우리 연구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우리 정규 교수님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임금 체계로 풀 것인가 교섭 구조로 풀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둘 다 어려운 게 이게 물론 이제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교섭 구조는 사실은 노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개별 교섭 구조와 산별 교섭 구조의 어떤 장단점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노사가 같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독일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독일 노사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그 독일 사회도 그거를 위해서 상당한 서로 노사가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서 사실은 가능했던 부분인데 우리하고 일본은 이제 기업으로 시작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더 반대쪽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정부가 그 뭐 기본 판은 깔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원 뭐 투입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노사가 어쨌든 그 각각의 교섭 구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산별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초초산 중에 사실은 숙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임금 체계 바꾸는 것보다 산별 교섭 구조 만드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는 우리가 이제 광종 일자리 할 때 사실은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한 지적인 게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임금 제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했고 우리가 사실 기존에 잘 얘기하지 않았던 게 사회복지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임금만 따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같이 좀 더 폭넓게 여기 그 논의의 틀에 가져와서 조금 얘기하는 그 부분 필요한 생각이 들고 고용태공 취재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창기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뭐 저도 그 작업에 좀 저기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집단 분석 정도로만 어쨌든 조금 어쨌든 좀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개별 임금 구조를 그거를 정보를 이제 공시하자고 했었는데 뭐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금의 상태로 좀 사실은 뭐 이렇게 사회적 타협을 한 거죠. 뭐 그런 상태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임금은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가족주의고 온정주의적인 그래서 같은 조직에 있으면 뭐 하는 일의 차이든 성과의 차이든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냥 한 조직에 있으면 같은 가족 아니냐 이런 식의 그게 중요한 그 어떤 그 기조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이전에 보면 사실은 청소 경비 등도 같은 그 조직에 있으면 뭐 호봉제 이런 거 테이블 타고 그러면 이제 뭐 임금 굉장히 지금 가치로 보면 굉장히 이제 상대로 높게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또 지금의 또 그 가치관으로 보면 하늘이 그렇게 다른데 그렇게 임금을 받는 게 과연 공정한 거냐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은 이게 조금 그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경사노위 그거는 제가 이제 경사노위 공공기관 공익위원으로 사실 뭐 참여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제도를 받으면서 뭐 이렇게 좀 사회적 그 합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저는 뭐 그게 어쨌든 공공부문에서 했던 중요한 그 진일보한 그 원 스텝 포워드의 하나의 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관리제도 이거는 사실은 저는 기업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뭔가 그 속에서 어떤 이렇게 같이 가야지
임금 제도만 스스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근로자들의 역할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업들이 특히 기술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업의 역할을 같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동노동임 얘기하지만 동노동임에 대해서는 노사가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임금을 맞출 것이냐는 부분 관련해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우리 아까 정주 교수님이 뭐 방안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갈 거냐는 것을 먼저 좀 저기를 하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갈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마지막 우리 발제해 주신 저기 토론해 주신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구체적인 방법론도 조금 갈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도 아마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 직무고 평가 3년 그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준정부 기관까지 하다가 이제 올해 확대가 돼서 사실은 이제 그 고민 중정부 기관까지만 하던 고민을 이제 각 부처 그리고 지자체의 소속 기관들이 이제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된 것 같고 말씀하신 지방공교평가원 직무중심 인사관리 안내서는 제가 감수를 해서 아마 처음에는 더 이렇게 좀 그랬던 걸 제가 그나마 좀 디벨롭 시켜서 이 정도까지 좀 그 하긴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실은 한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가 안 해보면 이게 뭐가 어려움이고 뭐가 문제 물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좀 더 그 하면서 사실은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준정부 그쪽도 사실은 뭐 3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론 거기에 편차가 꽤 있습니다. 꽤 잘하는 기관과 아직 많이 뒤떨어진 기관이 있지만 한 3년 정도를 그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어쨌든 적용을 하고 하면서 기존에 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조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아마 경험을 해 보시면서 조금 더 그 원 스텝 포워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주 교수님 그거는 제가 앞에 다 이미 얘기를 했고 우리 뭐 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같이 우리 고민했던 사이라 사실은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그런 것 같고 김재 교수님은 되게 현실적인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제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제도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이 뭐 연구 그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좀 설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또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뭐 또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건 또 더 그만큼 살려나가면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아무런 적이 없이 저는 갈 거라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우리가 뭐 굳이 노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노사정이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게 기계적이고 기술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노사관계이고 아마 그 노사관계가 저도 이제 오늘 뭐 임금교섭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노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이 만나서 어쨌든 풀어가는 게 노사관계이고 그것에 가장 핵심은 저는 임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자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한 자리였고 저는 뭐 5분의 토론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이게 서울시의 또 서울시 공공기관들의 앞으로 임금 문제를 어쨌든 논의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 그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어떤 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잘 좀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쭉 좀 토론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수많은 어쨌건 난제들을 풀어 나가려면 사실 이제 노사정 간의 어떤 신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좀 이 신뢰 구축이 참 어렵지만 더 이상 사실은 또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순히 노사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 다음 페이지로 사실은 넘어가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마냥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처럼 사실은 오늘 좀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임금 체계 문제가 좀 그런 좀 고민을 갖고 이후에는 사실은 좀 더 진전된 어떤 논의가
서울시 노사민정 협의회 차원에서도 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좀 자리인 것 같고요. 지금 연말입니다. 네,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좀 시점에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좀 바란다는 멘트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